예, 반갑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도를 통해서 보았듯이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협상을 하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어서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민주당이 사실상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협상이 마무리되느냐, 원구성이 되느냐에 대해서 참 시기적으로 예측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이와 관련해서 3선 이상 중진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중진 의원님들께서 공개할 수 없지만은 민주당이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그것은 다 수용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자신감을 갖고 원칙에 입각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앞으로 민주당과의 그런 회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간단합니다.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이 계실 때 우리가 국회법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 개정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법사위의 처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60일 이내에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려 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직회부한다. 그리고 법사위는 체계 자구 범위 내에서 심사한다. 이렇게 두 가지 조항을 규정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우리에게 1년 후에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게 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약속에 따라서 즉시 법안 처리라는 그런 이행에 협조를 했고, 민주당은 1년 후에 약속을 그냥 부도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협치하고 여야가 이렇게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누고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중재안 합의에 대해서 파기했다고 자신들도 이걸 파기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검수완박법 중재안 합의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이 거셌습니다. 국민들이 대다수가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원 구성을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 그런다면은 문제를 단순화해야 된다. 복잡하게 해서는 절대 원구성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전반기 원구성과 후반기 원구성의 그 논리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반기 때는 자신들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다 갖고 하다가 정권교체가 됐다고 해서 체계자구심사권을 빼앗겼다, 폐지하겠다 하는 것은 21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가 완전히 논리라든가 운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중대한 국기문란이라 이렇게 지적했지만은 경찰이 대통령과 행안부를 패싱하고 인사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잡았습니다. 바로잡자 인사범복, 인사참사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이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견제는 더 심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견제하지 아니하면은 여기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아니하면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국정원이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정원 개혁이 돼서 이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수사권을 제한당하고 여러 가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부분의 직접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도 국민 여론으로부터 견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수사권에 더해서 직접 수사권에 더해서 그 다음에 정보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 다 갖게 되면은 이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청법에 총경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는 재청권자가 경찰청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청와대 민정하고 치안비서관실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장이 그냥 비공식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그 인사를 다 해버렸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 재청권이 완전히 패싱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하겠다, 실제로 하겠다라고 해서 행안부 내에 인사 기능을 보좌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또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법무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장관이 갖고 있는데 그 장관의 인사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서 검찰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갖고 마치 무슨 통제라는 경찰 통제하려면은 수사권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수사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수사 지휘권, 수사 관여, 개입권은 행안부 장관에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행안부 장관도 행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통제라고 하는 것은 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고 법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책 의총 주제는 가상자산 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입니다. 요즘에 이제 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이러다 보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삶의 의욕, 희망을 잃고 영끌해서 주식도 투자하고 코인도 투자하고 또 부동산도 사들이고 하는데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인플레가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멘붕, 절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어떻게 이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게 지금의 아주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오랫동안 천착해 오신 우리 윤창현 당 가상자산 특위위원장님께서 오늘 명강의를 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윤창현 의원님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대학 교수를 역임해서 아주 쉽고 재미나게 강의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를 좀 넓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 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그런 지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구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창현입니다. 대표님께서 그냥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이거 기대 붕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30분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뭐 민감한 내용은 없으니까 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뭐 다양한 그 견해들이 있는데 오늘 강의는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가 그동안 보니까 망원경으로 보시는 거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는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쓰시는데 오늘은 망원경으로 보겠습니다. 넓게 크게 또 스토리 중심으로 이게 너무 현미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좀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제 돈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돈하고 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이 사실은 이제 돈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달러와의 긴장 관계를 중심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돈이시죠? 왼쪽도 좋아하시고 오른쪽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혹시 뭐 얘기 들으셨나 오른쪽에 우리나라 돈들 이렇게 4장이 있는데 제 위는 성균관의 교수 출신, 두 번째는 성균관의 학생 출신, 세 번째는 성균관의 이사장 출신, 네 번째는 성균관의 학부모 출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에는 전부 성균관
관련된 분만 있다. 이래서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입학처장이 요거 써먹어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오른쪽 도는 뭐 다른 나라 가면은 이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왼쪽 도는 정말 좋습니다. 저거 한 장 찍는데 6센트인데 우리가 100불짜리 물건을 줘야 받아옵니다. 사실 저 돈 받아오려고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이 기축통화 그리고 오른쪽 돈은 비기축통화 참 돈에도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같이 찍고 있습니다. 한때 그래서 뭐 후방 공급소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한때 미국에서 이거를 탐지를 해가지고 아예 저 공장을 만들어 찍고 있는데 위조 지폐 한 장당 50불 정도 뭐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한 장이 가짜인데 끝내주죠. 한때 아주 전 세계를 누볐던 슈퍼노트라는 위조 지폐인데 뭐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순서대로 써놨습니다. 위가 가짜고 아래가 진짜인데 전문가가 봐도 잘 모를 정도로 아주 정교해서 한때 저거 한 50만 장 찍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주 그 북한의 외화 사업도 상당히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 돈, 다양한 돈을 이 방코델타 아시아라고 그 마카오에 있는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 은행이 이제 자금 세탁 혐의로 미국에 의해서 적발이 돼가지고 아주 한때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BDA 사건이라고 그러죠. 부시 행정부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고통을 얻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뭐 외환위기에 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겪었던 고통이 기준금리 25%, 성장률 마이너스 5.7, 실업자는 180만, 코스피 280. 아마 코스피 생기고 나서 1000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로 많이 떨어졌을 텐데 저게 이제 어떤 그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경상수지죠. 저기 보십시오. 사실 IMF 이후로는 우리가 한 번도 경상수지 흑자, 적자가 없습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은 이제 IMF 직전 마이너스 244억 불인데 저게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해가지고 달러가 저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달러가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두 번째로 움직이는 게 바로 투자 자금이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떠나니까 또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 떠나니까 경상수지로 달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본수지로 달러가 또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아까 보셨던 대로 이분 IMF에 가서 210억 불 빌려왔는데 사실 210억 불이면은 여기 보시면은 또 조금 안 움직이네. 여기 보시면은 96년도 적자폭하고 비슷합니다. 한 해 적자폭 정도의 돈이 없어서 그 난리를 피고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외환보유액을 보시면 이제 88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정체돼 있다가 그 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쌓아놓고 지금 한 이제 5천억 조금 안 되는데 저렇게 벌고 경상수지로 벌고 그리고 쌓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중국도 우리나라 보고 놀래가지고 97년도부터 보시면은 아주 흑자 정책을 잘 써서 계속 흑자 내서 엄청나게 쌓아놓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심할 정도 수준으로 관리를 잘 해놓고 있는데 미국을 보시면 끝내줍니다. 보시면은 이래도 되냐? 뭐 마이너스 8천억 달러, 뭐 기분 좋으면은 뭐 8,200억 불 마이너스 4천억 불. 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저렇게 되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 같으면 다 망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저기 플러스 한 번 났죠. 91년에. 저거는 걸프전 참전 비용을 우방들한테 삥을 뜯었습니다. 나 다 가져와라. 그래서 n분의 1 내놔라. 그래서 이제 다 내놨는데 저렇게 화끈하게 적자를 내도 괜찮은 나라가 그럼 있느냐? 전 세계 딱 하나. 이유는 달러를 찍으면 된다. 밖으로 나가거든요. 마이너스 나면. 그러면 우리나라 통장으로 들어오고 다른 나라 기업 통장으로 다 그 물건 마이너스 난 만큼 들어가면 국내에서 이제 화폐를 잘 찍으면 되니까 화폐가 모자라질 않죠. 왜냐하면
열심히 찍으면 되는데 100불짜리 찍는데 6센트면 되니까. 그래서 참 저런 거 보면 참 뭐가 좀 그 느낌이 좀 옵니다. 그죠? 얼마나 큰 특권인지. 저 그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을 찍는 나라가 가진 이 특권의 크기를 우리가 한번 느낄 수 있고, 요거를 그 경상수지 대비 GDP 대비 비율로 봐도 우리나라 그때 4% 정도 적자 내고 전사했는데, 저기는 뭐 4% 정도는 뭐 기본이고 한 5%, 6%까지도 적자를 내니까, 혹자는 GDP 대비 비율이 워낙 GDP가 높은 나라 아니냐, 적자 커도 뭐 상관없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GDP 대비 비율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조, 이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이 불균등 구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한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사실 그런 부분이 뒤에 숨어 있는 프로젝트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미국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대공황 때 보시면은 이 실업률이 32년도에 최고로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38년에 올라갔다가 이제 제로로 오는데, 초대가 언제냐면 2차 대전입니다. 2차 대전의 그 전쟁 특별 수요를 통해서 미국이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국력이 확실하게 그 증대가 되고, 경제력 있죠, 또 군사력 있죠. 결국 이제 그러한 그 흐름을 잘 타가지고 미국이 결국 1944년, 45년 그때쯤 됐을 때, 저게 49년 통계인데 군수물자 팔고 또 여러 가지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 금의 72%를 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전 세계 금의 72%가 미국으로 왔다. 그러면 이때다. 전쟁도 이겼고 금도 쌓여 있고 경제력은 최고고 군사력도 최고고. 44년도 2차 대전 직전 브레튼 우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44개 나라가 모이고, 그 44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영국의 그 대표 선수 케인즈라는 분인데, 오늘 조순 교수님께서 오늘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도 가봐야 됩니다만, 바로 이 케인즈라는 학자를 그 모든 이론을 한국에 잘 전파하셔서 굉장히 한국의 케인즈다 소리까지 들으셨는데, 이 케인즈라는 이 유명한 영국의 학자가 와서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되는 걸 반대합니다. 이분의 주장은 은행을 새로 만들고 돈을 새로 찍자. 돈의 이름은 방코. 그렇게 해가지고 국제 결제 통화를 전 세계가 참여하는 은행에서 새로 찍자. 그래서 그 은행을 이름을 인터내셔널 클리어링 뱅크다. 국제 결제 은행이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오른쪽 분은 뱅크 만들자. 그래서 돈 찍자. 왼쪽은 아니다. 펀드 만들자. 바로 저 펀드가 IMF, 인터내셔널 모네타리 펀드죠. 그래가지고 둘이서 엄청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국력에 의해서 결국 영국보다는 미국이 셌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겠다. 왜? 금이 화끈하게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금태환 보장을 시켜주고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면서 결국 IMF와 월드뱅크가 설립되면서 소위 브레튼 우드 체제가 탄생을 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인 동시에 바로 미국도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이 지위를 획득해내고 사실상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극복해내면서 나중에 이제 달러를 저렇게 많이 찍은 겁니다. 딱 하나로. 그러면 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금 못 바꿔줄 것 같다 하니까 나중에 또 금이 막 저기 보시면은 없어지고 달러는 증발하고, 그러니까 71년도에 금을 달러로 안 바꿔주겠다 그랬더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달러 끝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돈하고 달러를 고정환율이 아닌 변동환율로 가면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여곡절 끝에 달러의 지위가 유지가 되는 거죠. 변동환율로 가면서. 처음에는 고정환율과 금태환이 된다. 두 번째는 고정환율도 깨지고 금태환도 안 된다. 그러나 달러는 쓰자. 이렇게 돼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브레튼 우드 1.0에서 2.0으로 넘어가면서 달러의 지위가 유지됐기 때문에 저는 이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은 이 미국의 중요한 그 경제 정책과 모든 것에 뒤에 숨어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것. 이 정말 국가적 목표고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닌 그런 그 아젠다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환율이 깨지고 변동환율로 가니까 막 금융이 또 발전을 합니다. 뭐가 이렇게 가만히 안 있고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은 막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도 하고 선물 거래도 하고, 요 CM이라고 하는 시카고의 거래소에서 원래 저 돼지고기, 소고기, 삼겹살 이런 거 그 하던 거래소가 또 달러 관련된 선물 거래를 도입해서 엄청난 그 인기를 끌고, 그 CBM이 CBOT 이런 게 발전하면서 금융이 또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과정 그 이유도 또 말씀드릴 게 많지만 생략을 하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에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선언문 하나가 나옵니다. 지은이 저자 이름이 사토시 나카모토. 그래서 진짜 실명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실명이 아니고 가명이고, 저 이름으로 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 저 뒤에 그룹이 있고 그 그룹이 바로 화폐 무정부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발행한 돈을 왜 다 써야 되느냐? 네티즌들이 온라인상에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화폐를 채굴을 해서 우리끼리 쓰자. 그리고 금융은 탈중앙화로 하자. 블록체인을 포함해서 많은 그런 암호화된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예금 대출 관련한 기록들을 은행이 아닌 각자의 컴퓨터에 저장을 하면 상관이 없지 않느냐. 뭐하러 한 군데 집중시키느냐. 결국 돈도 네티즌들이 알아서 그 발행을 해서 쓰자. 이게 최초 설계도입니다. 두 번째는 DeFi라고 하죠.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 금융으로 가자. 금융기관 필요 없다. 달러 중앙은행 그런 거 필요 없이 우리 네티즌들끼리 온라인상에서 모든 거를 해결하자. 바로 화폐 무정부주의와 DeFi라고 부르는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 기술이 블록체인이고, 그리고 분산 원장이라는 기술들이죠. 저게 최초 설계도였고, 그 설계도가 제시가 되고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게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둘씩 관심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채굴을 하고 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근데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한번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비트코인은 화폐로 시작이 됩니다. 설계도상. 그리고 달러도 화폐고 금은 자산이죠. 그죠? 금은 실물 자산이죠. 요게 바로 최초 설계도입니다. 근데 그 이후 상황은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느냐. 비트코인이 거래되기 시작하더니 저 가격을 보세요. 저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러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화폐, 저걸 어떻게 화폐로 쓰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자산이 돼버렸어요. 에셋이, 머니가 아니라 에셋. 원래 설계도는 머니,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에셋이 돼버린 거죠. 에셋은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과연 이 비트코인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적어도 쟤를 머니로 설계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머니가 아니라 에셋이 돼버렸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이미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 있다. 화폐가 자산이 돼버렸으면 저 화폐 자리가 비어있지 않느냐. 저 빈자리를 메꾸자. 바로 이번에 아까도 말씀해 주신 스테이블 코인. 루나와 테라 중에 테라죠. 그 다음에 저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코인을 발행하는 형태, CBDC. 그래가지고 저 비트코인이 떠난 옆으로 옮겨간 자리를 스테이블 코인과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로 메꾸자. 그러면은 저 생태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보실 때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바로 저 화폐는 정확하게 달러하고 경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 사실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이게 바로 실패한 프로젝트인데 잘 아시는 분이죠. 이름을 메타로 바꿨지만 페이스북, 저커버그가 한때 어떤 그 프로젝트를
설계를 했느냐? 리브라라고 하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제가 저커버그가 만든 재단에 가서 100불을 냅니다. 그러면은 저커버그 재단이 이 전자지갑, 제 핸드폰, 휴대폰 전자지갑에 100 리브라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100불씩 내고 100 리브라를 받은 다음에 제가 권 대표님께 강릉에서 훌륭한 그 특산물이 나오는데 좀 제가 싸게 좀 사겠습니다 하고 10 리브라 드리면 또 하나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전자지갑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리브라가 막 돌아다니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편하다. 그 다음에 바트, 뭐 말레이시아 여행 간다, 태국 여행 간다. 그럴 때 그냥 전자지갑에 리브라를 태국의 여행사로 직접 보내버린다. 그러면은 태국의 여행사는 또 그거 받아갖고 말레이시아 쪽에 뭐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 사고 지불한다. 그러면 결국 이 리브라를 통해서 막 돌아다니면 그러면은 나중에 누군가가 뭐 한 50 리브라 정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달러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은 재단에 가서 신청하면 50 리브라 주고 50불 받는 거예요. 왜? 처음에 누군가 리브라를 살 때 달러를 내고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라는 상품권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자지갑 안에 있는 리브라의 개수만큼 정확하게 저커버그 재단에 리브라 재단에 달러가 딱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믿고 쓸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놓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달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달러는 돌아다니질 않고 저커버가 만든 재단에 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리브라만 신나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딱 이 사실을 간파한 미국의 의회에서 청문회를 2번이나 엽니다. 그래서 별로 주목을 많이는 못 받았지만 이렇게 2번이나 청문회를 열고 이거 괜찮냐? 그리고 우리 참 민주당 의원이 역시 화끈하신 것 같아요. 미국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이디어다. 9.11보다 더 위험하다. 역시 화끈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니 뭐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 좀 발행하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할지 모르지만 저렇게 민감하게 스테이블 코인에 반응을 한 이유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을 해서 돌아다니면 달러라고 하는 돈은 그냥 쌓여 있는 돈에 불과하고 돌아다니는 돈은 리브라가 다 대체해버리면 달러의 지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달러의 지위가 위협을 받으면 9.11보다 더 위험하다. 자기들의 국익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결국 자기네 나라의 대표적 플랫폼 기업이 SNS를 기본으로 큰 기업이 이런 그 화폐를 발행을 해서 코인 대 코인으로 아주 편하게 정말 편한 거는 환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성공을 하면 우리가 전자지갑에서 전자지갑으로 그냥 국경 넘어 다니면 되거든요. 암호 잘 지켜지고 보안이 지켜진다는 가정하에서. 그런데도 미국은 저렇게 반응할 정도다. 저거 안 된다. 미국의 국익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결국 금융당국 우려에 대처했을 때까지 연기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100달러 넣고 리브라를 받는 이런 상품권 형태로 해서 아주 안전하게 가치가 보장이 되는 프로젝트조차도 미국 의회에서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서 결국 2번이나 한 후에 저거를 날려버렸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과 달러 패깅을 한다는 거 참 이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달러라고 하는 이 화폐의 기축통화의 지위를 만에 하나 눈꼽만큼이라도 위협할 때 미국은 절대로 저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대목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름을 또 나중에 DIM이라고 또 바꿔서 한번 또 트라이를 해보고 DM이라는 화폐로 바꿔보고 트라이를 해보고 결국은 사실상 접었습니다. 좀 안타깝게 됐죠.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저렇게 많이 화폐들이 많이 코인들이 상장되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올라가고 연령대 보시면은 뭐 30대가 쓰고 막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내부에서 코인들이 쫙 올라왔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처음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이 테라 루나 참 가슴 아프죠. 테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1테라가 1달러. 그러면은 저커버그는 100불을 내고 받아갖고 와서 쓰는 프로젝트였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거는 100불을 내는 게 아니라 1테라라는 화폐를 발행해서 1달러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방법은 루나라고 하는 코인을 통해서 저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그리고 디파이라고 부르는 탈중앙화 금융 예금 대출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자도 주겠다 하면서 사람들을 좀 상당 부분 끌어들여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달러 넣고 받는 것도 안 된다는 나라인데 밖에 있는 다른 나라의 어떤 회사 CEO가 그냥 내가 발행한 코인을 1달러와 1달러와 1테라를 똑같이 유지할 테니 그렇게 믿고 따라와 달라. 그리고 루나로 커버해 주겠다. 뒤에 비트코인도 있다. 그러나 돈 내고 받는 것도 안 되는데 그래 저런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하겠다. 이거는 뭐 어림도 없는 얘기죠.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분들이 볼 때는 저 테라는 일종의 온라인상의 위조 지폐입니다. 가치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온라인상의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결국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저렇게 테라의 가치 그리고 루나의 가치가 완전히 폭락을 하고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면서 끝나버렸다. 그래서 앵커 프로토콜이다 미러 프로토콜이다 하면서 뭐 천재들의 아이디어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나왔지만 공매도 나오고 구조적 취약점에다가 루나 재단의 대응까지 미흡해지면서 결국 떨어지면 이익 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저 프로젝트는 망가졌는데 그것이 가진 의미는 뭐냐? 함부로 스테이블 코인의 지위에서 달러의 대용품 내지 달러의 대체품을 만들어내지 말아라는 거죠. 저거를 만들어내고 이상한 논리로 만든다고 해도 처음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계속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결국은 기본적으로 기축통화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그리고 탈중앙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고 그랬을 때 결국 할 수 없이 우리는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은 화폐와 자산의 의미와 그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이제 엉망이 돼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저기 보시는 현금, CBDC,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 코인. 그 오른쪽은 자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최대한 양보를 해도 은행 정도가는 되어야 믿을 수 있는 은행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그리고 CBDC는 처음부터 중앙은행, 현금은 당연히 중앙은행. 이렇게 해서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때가 온 게 아니냐. 그래서 저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금융자산, 주식채권 같은 것들, 실물자산, 금부동산, 그리고 세 번째 디지털 자산은 코인 중에 일부 그리고 NFT 같은 많이 들어보신 non-fungible 토큰, 기념우표 같은 거죠. 조금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기념우표를 온라인상에서 발행하는 개념인데 결국 저 세 번째 자산을 딱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화폐 단계, 화폐 쪽은 건드리지 말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CBDC는 은행과 중앙은행으로 밀어드리고 그리고 이 자산의 영역만을 가지고서 한번 씨름을 해봐야 그래도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융자산, 실물자산, 제1자산, 제2자산이라면 제3의 자산을 만들고 그 3의 자산, 에셋의 영역에 있는 것만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 성공 가능성이 그나마 있지. 루나 테라처럼 이렇게 자꾸 머니의 영역, 스테이블 코인의 영역, 달러에 대한 대체품 이런 것들을 자꾸 건드리기 시작하면 규모는 커지지만 나중에 가서 이상한 세력들에 의해서 응징을 당하고
절대로 저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없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5개 거래소가 지금 자율규제 협약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좀 점검을 하고 스스로 주기적 평가와 경보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위기 대응 계획 같은 것들을 이제 설립하는 단계까지 가 있고, 어제 이제 그 협의체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은 멀고 그럴수록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노력을 통해서 많은 규율 체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법을 통해서 확립을 하되, 어떻게 그 방향을 잡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참조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백악관도 이제 드디어 나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재무부의 역할, 연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부, 과학기술정책실, 금융안전감독위원회, 그다음에 SEC 그 감독 당국이죠. 전부 가상자산 관련한 역할을 부여하고, 이제 한 9월, 10월 되면 이제 각각의 기관이 이 부분에서 어떤 식의 룰을 가지고 이 접근을 할지가 나오고 올 텐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잘 이제 참조를 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되고, 다른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참조해야 되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원칙, 이 테라루나처럼 자꾸 돈을 건드리려고, 돈이 사실 좋죠. 그러나 그 돈을 건드리는 순간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기고, 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국익에 상당 부분 해가 된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루트로 이런 것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우리도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커미션, 그래서 하부이체 행정기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전담을 시키고, 그다음에 선정비 후과세 문제, 그다음에 국내에서 ICO, 이니셜 코인 오퍼링입니다만은 코인을 만들 때 이 코인은 증권형은 이제 자본시장법으로 보내고, 비증권형을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NFT 같은 걸 활성화하고, 메타버스 같은 것도 이제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연결될 거고, 이제 기본법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의 그런 경험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혁명적 아이디어입니다. 아까 보신 대로 달러의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고, 화폐 무정부주의, 정부 필요 없는, 중앙은행 필요 없는 화폐의 어떤 그 유통과 발행과 유통, 이걸 꿈꿨던 아주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발칙한 그런 상상과 그런 그 혁신의 산물인데, 결국 그게 에셋으로 가버리더라. 머니의 영역은 결국은 비트코인도 못 건드린 채 최초 설계도와 실제하고 달라졌다면, 달라진 현실을 반영한 정책들이 필요로 한 상황이다. 이런 면에서 이런 교훈들을 잘 받아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만 덧붙이면, 비트코인이 최초 설계도는 머니였는데 에셋이 되는 걸 보고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뭐 에셋이 돼버리면 머니를 하려고 했던데 에셋이 돼버리면 끝난 거야. 근데 그렇게 설계도는 머니로 해놓고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었는데 집은 다르게 지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새로 지어진 집을 가지고 또 이것저것 계속 새로운 실험들이 나와서, 그러한 실험들이 시장의 진화와 변화를 이끌어내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걸 보고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러나 그 적어도 그 비트코인의 그 본질과 어떤 정체, 이거는 굉장히 발칙한 무정부주의에서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러나 그것이 변경된 부분을 인식을 하고 그거를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잘 키워가야 된다는 측면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키우는 부분을 잘 한번 논의를 해보되, 어디까지나 에셋의 영역에서 가야지 머니의 영역은 상당히 민감하고 아주 그 센시티브한 그런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가야 제대로 가지, 처음 설계도를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 설계도는 이제 좀 틀린 설계도였다는 거, 그리고 그 정신이라든가 이노베이션은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으니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것들을 키워나가자, 이런 차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